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24쪽의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사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테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달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치사는 흐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서 이제 가셔야 되냐면, 백제는 장소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를 옮기죠. 그러면서 수도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 이제 공주로 옮긴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중흥을 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사비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부여의 영향력과 해체에 있습니다. 부여의 영향력, 부여의 쇠락, 이 부분이 있는데 백제의 발전 볼게요. 우선 백제 발전하는데 한성, 위례성의 맨 처음에 도읍을 옮겼죠. 네, 온조왕입니다. 예, 동명성왕의 아들이죠. 동명성왕이 부여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세장가 들어가서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왕 때문에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서 두 형제가 내려옵니다. 비류하고 온조가 내려오는데, 비류는 어느 지역? 미추홀, 인천 지역이죠. 이쪽에 가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국가를 세우는데, 여기가 뭐 평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바다 지역이니까 짜기도 하고 그래서 못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리성 시대, 한성 시대, 계로왕 때까지, 계로왕이 죽는 바람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죽죠. 예, 죽는 괴로웠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문주왕 때의 웅진으로 천도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주 지역이죠. 이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웅진은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성왕 때에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660년까지 사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적인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게요. 네. 지도를 약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수도의 천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국내성이었잖아요. 예, 국내성, 그죠? 국내성. 이제 요 부근이 이제 졸본이 있었고, 그래서 유리왕 때에 이쪽으로 옮기더라.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에 이쪽으로 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평양 지역으로 옮깁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까봐. 자, 옮겼어요. 이게 평양 지역. 평양이 왜 줄을 읽었냐? 여기죠. 예, 여기 살짝 들어갔는데 요 부분 이제 대동강이에요. 요게 중요합니다. 지도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쪽 한강유역의 위례성에서 어디로 옮긴다? 요쪽에 공주로 옮긴다. 위례성에서 이쪽 공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축제남도 공주. 그다음에 부여, 이쪽 부여로 옮기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요쪽 쪽이 이제 금강이 흘러가요. 금강이 흘러가는데 이 금강유역 하구예요. 금강유역 하구기 때문에 이 하구를 이용해서 해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백제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로 옮겼을 때 웅진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옮겼기 때문에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고, 사비로 옮겼다라는 것은 백제의 중흥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부여의 쇠락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부여가 이렇게 갈라지죠. 뭐 동부여, 북부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부여 같은 경우에는 누구? 광개토 대왕 때 점령을 당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북부여 때는 이제 장수왕의 아들이 문자왕 또는 문자명왕이라고도 하죠. 문자명왕. 요때의 고구려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부여들은 문자명왕 때에 이르러서 다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여가 있어요. 남부여. 그럼 이 남부여의 존재는 바로 뭐냐? 성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어디로 옮기면서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도 뭘로 바꾸는 겁니까? 국호도 뭘로 바꿔요? 여러분들 남부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왕 때의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나서 신라가 망할 때까지 거의 1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를 약 700년 조금 안 되게 놓고 봤을 때 600년 가까이는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한 500여 년. 그죠? 500여 년 가까이는
60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600년 좀 넘죠. 네, 600년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약 500여 년은 백제라는 뭘 사용했습니까? 국호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 100년 넘게는 뭘 사용했어요? 남부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남부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태종무열할 때 멸망을 했다. 그래서 이 부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남부여라고 이제 이름을 국호를 바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의 원래 뿌리가 저쪽 만주 드넓은 만주 벌판에 있었던 부여의 후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성왕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발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바로 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주변 국가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쭉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흐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건국 누가 했습니까? 온조가 건국을 딱 했어요. 건국하고 나서 별일이 없습니다. 별일이 없어요. 고구려는 이때 이제 중앙 집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뭐 백제는 큰 별일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3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고위왕이 등장을 하죠. 이 고위왕이 뭐를 했습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틀을 마련했다. 기틀. 이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관리의 복색을 제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등을 정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령반포죠. 율령반포, 법령을 만들었다. 이것이 고위왕 때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기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한 지역에 제일 우두머리거긴 어디 목지국이라는 국가를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 마련한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4세기 때에 백제에 가장 잘 나갔던 누가 등장한다. 근초고왕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근초고왕 때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고궁원왕 죽이고 이 사람은 해상 세력을 건설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서, 산둥, 규슈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중국의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어마어마한 해상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복왕인데 이 사람이 정복만 했느냐? 중요한 게 부자상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쪽 어때? 부자상속. 근초광이 부자상속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마음 놓고 해외 정보를 하러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당시 외라는 국가가 있죠. 외라는 국가. 이 외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외왕에게 뭐를 하사합니까? 칠지도 가지가 7개가 있는 칼을 하사합니다. 칼. 여러분들 칼을 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너 내 말 잘 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이 칠지도. 그래서 일본과의 깊은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에 보다 나은 그 완성도 깊은 그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침류왕 때의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교가 침투했다. 불교가 어디서 받아들여요? 동진에서부터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동진. 그러면 소수림왕 때는 누가? 전진에서 받아들입니다. 전진과 동진의 차이를 알겠죠. 똑같은 나라인데 북쪽에 있을 때는 전진이었고 남쪽으로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이사를 간 중국은 동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일 처음 받아들인 국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힌트가 딱 나오는 거죠. 고구려가 힌트를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합니다. 자, 남진 정책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개토 대왕은 어느 시기에 요기 시기에 걸려져 있다라는 거죠. 거의 이 부분이 다 누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수왕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비유왕 때에 뭐를 합니까? 비유왕 때 중요한 게 나제 동맹을 결성을 하죠. 계로왕은 계로와서 죽고 문주왕 때는 웅진으로 옮기고 동성왕 때는 나제 동맹이 더욱 강력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결혼 동맹. 자, 그러면 나제 동맹을 맺었을 때의 신라의 왕은 눌지예요. 눌지. 그다음에 동성왕을 맺었을 때의 신라의 왕은 누구예요? 소지예요. 소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연도를 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거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세기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6세기 때는 신라와 백제가 뭐를 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수왕이 죽었으니까 보다 중흥적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세기 때에 우선 무령왕 볼게요. 무령왕, 예, 이 무령왕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령왕 전국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한다라는 얘기죠. 이 담로라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담장을 친 구역이 아니냐? 특수행정구역이다. 특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누굴 파견하느냐? 믿는 사람을 파견한다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 누구예요? 왕족 파견하는 거죠. 22개의 담로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22개의 담로의 존재는 국내에만 있었느냐?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만 있었느냐? 최근 들어서 역사학자들은 이 22개의 담로가 근초고왕이 건설을 했던 요소, 산둥, 규슈 이 지방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22개의 담로를 건설.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돈독히 하기 위해서 중국의 당시 남쪽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양나라와 교류를 해요. 양나라와 교류, 중국하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동맹.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교를 강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등장합니다. 성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호를 뭘로? 남부여로 하고 사비로 옮겼죠. 그러면서 체제 정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체제 정비. 그래서 이 중앙 체제를 갖다가 22개의 부로 나눈 거예요. 부. 22개. 부. 그 다음에 22개. 이 22개는 담로고요. 담로고. 네. 중앙부처를 5부, 5개의 부서로 만들고 5방, 지방은 5개의 구역으로 또 나눠집니다. 요건 통치제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성왕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청을 22개.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관청을 22개. 관청을 22개를 했다. 그러니까 22개의 담로도 있고 관청도 22개. 요 22개 했다. 그만큼 국가 체제를 정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제 동맹을 했던 신라하고 같이 빼앗겼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한강 지역을 일시 차지합니다. 일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의 누구예요?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진흥왕이 있죠.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성왕이 왼수를 갖고자 신라를 치고자 가다가 매복해 있는 군사들에 의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관산성 전투. 관산이에요. 관산성이 오늘날에 어디예요? 옥천이죠. 옥천 지방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비운의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운의 왕. 이게 이제 서왕이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제 성왕이 죽었어요. 이게 진흥왕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신라 할 때 공부하겠지만 신라 최대의 어떤 정복 군주죠.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넓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이다. 그러면 성왕이 죽었잖아요. 신라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제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서 이제 여제 동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와 손을 잡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무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무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미륵사를 건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미륵사가 어디에 있느냐? 익산 지역에 됐습니다. 익산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절을 세워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세워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어쩌면 부여에서 사비에서 이쪽 익산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륵사에 세계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을 걸려요. 미륵사지 석탑. 근데 일제시대 이 석탑을 보수 해체하다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수 작업을 한참 중인데 2009년도에 이 미륵사지 석탑에서 뭐가 나옵니까? 금제 사리 봉황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으로 입혔던 사리 봉황기 그게 나와요. 그걸 딱 보는데 그 기록이 이제 쫙 나오죠. 쫙 나오는데 여기 쫙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무왕의 비가, 무왕의 아내가 사택적덕, 요 사람 이름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택적덕의 딸이구나. 이 사택이라는 이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예요. 백제의 명문가예요. 이 사람의 딸이구나. 그럼 이제 뭐가 돼? 무왕은 누구와의 로맨스예요? 신라의 선화공주하고의 로맨스였잖아요. 이 로맨스가 담긴 노래가 서동요잖아요. 지가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유행시키게 해가지고 선화공주 쫓겨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아, 선화공주가 무왕의 비가 아니구나. 2009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 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무왕의 뒤를 이어서 의저왕 때는 보다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합천, 신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합천, 대야성이라고 하죠. 이 대야성을 점령하게 되고 40여 성을 함락을 합니다. 위기에 몰린 신라, 이 당시에 위기에 몰린 신라, 이 무열왕이죠. 이 위기에 몰린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결국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조왕 때에 건국을 했고요. 고이왕 때 율령반포, 관등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관복, 목지국 점령했다.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에 동진과 수교하고 외화하고도 수교를 했어요. 칠지도를 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상속을 하고요. 여러분들 근초고 왕 때에 뭐를 합니까? 근초고 왕 때, 근초고 왕은 이제 사세기 사람이니까 근초고 왕 때에 마한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한 지역까지, 마한까지 완전히 점령한다. 근초고 왕 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아시겠죠? 목지국은 누구 때? 목지국은 고이왕 때. 목지국은 마한의 영도, 그러니까 지도급의 어떤 소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마한 전 지역을 하게 되는 거는 근초고왕 때다. 그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동진에서.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됐다? 침투했다. 비유왕 때 나제동맹, 눌지왕이고요. 계로왕 때 전사를 하죠. 여러분들 계로왕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계로왕 때 누가 나옵니까? 승려 도침이 나옵니다. 도침. 이 승려 도침은 누구예요? 고구려의 첩자예요. 첩자인데 이 계로왕이 뭘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것을 이제 알고서 바둑의 고수죠. 첩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침이 들어와서 계로왕을 꼬셔가지고 무리한 토목공사를 막 시켜요. 그러니까 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은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해가지고 남하해서 계로왕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주왕 때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고, 동서왕 때 나제동맹, 무슨 동맹으로 간다? 결혼동맹의 성격으로 간다. 문여왕 때 남조 양나라와 국교를 강화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괴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문영왕이 나옵니다. 문영왕이 나오는데 이 문영왕이 능이 있어요. 능이 공주에 무령왕능이 있어요. 무령왕능이 있는데 이 무령왕능이 뭘로 돼 있습니까? 벽돌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벽돌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무려 1400여 년이 지나 1400여 년? 1500여 년? 그렇죠? 6세기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21세기니까 1500여 년.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거의 진공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묻힌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부장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영왕 때에 일본 소나무가 있어요. 이걸 금송이라고 부르는데 관이 금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증거를 말해주는 겁니까? 아, 일본과 교류가 굉장히 잘 됐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황이 있습니다. 남부여로 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일본에 전파를 해줍니다.
일본에 전파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 5부, 지방 5부 관산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더라. 자, 무왕 때 미륵사 건립하고요. 서동호 샤러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2009년도에 나왔던 유물에 의하면 사택적덕의 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의자왕 때의 대야성 및 사시배성을 함락하는데 결국엔 사비성이 함락했다. 이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예요. 사위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대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연대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조 왕 때는 건국을 했던 것이고, 고위 왕 때는 기틀을 마련했죠. 네, 넘어갔는데. 아유, 번거로워라. 자, 고위 왕 때는 기틀을 마련했죠.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이제 복색을 정하고, 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습니까? 율령반포했죠. 율령반포하고,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쓸게요. 이게 왜 이러냐? 아,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율령반포하고, 네. 그 다음에 목지국을 점령했다라는 거. 네, 목지국. 그 다음에 이제 근초광 때는 뭐 요소산등 규슈, 그 다음에 부자상속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다? 뭐 했다? 예, 마한 전 지역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 침유왕 때는 불교가 침투했다. 어디로부터? 동진으로부터 침투했다. 그 다음에 비유왕 때는 뭐 했다? 나제 동맹이 결성됐다. 계로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로하면서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그래서 요 계로왕 사이에 문주왕 때에 어디로 옮겼다? 예,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동성왕 때는 뭐였어요? 이 나제 동맹이 무슨 성격으로? 결혼 성격으로 바뀌었다. 자, 무령왕 때 이제 백제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양나라와 수교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외하고도 교류를 했다라는 거였죠. 자, 성왕 때는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뭘로 했다고? 남부여로 했다. 그 다음에 22개의 관청을 두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5개의 구역으로, 지방을 5개, 역시 오방으로 나눴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외에 뭐를 했어요? 불교를 전파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한강 유역을 일시에 점령을 했으나 어떻게 했다? 신라 누구?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왕 때는 보다 이제 좀 더 백제 중흥을 위해서, 예, 성왕이 죽었으니까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무왕 때 그 중흥을 나타내 주는 것이 미륵사가 있다. 이 미륵사에서 석탑이 나왔죠. 이 석탑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서동요의 설화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 나왔던 그 유물에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왔던 그 유물에는 무왕의 비가 사택 적덕의 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였죠. 자, 의자왕 때에 신라는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야성을 치기도 하고, 요 대야성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다. 그러나 660년에 나당동맹군에 의해서 의자왕 때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려 장군총의 모습이 있고, 이제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무덤 고분 양식할 때는 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거 왜 보여주냐면요, 석촌동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예, 한강 유역에 이 돌무지 무덤을 누구 것으로 보냐면 이제 근초고왕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건 위례성 시대 때에 이 백제가 돌무지 무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의 장군총, 요거는 이제 뭐 그 장수왕의 무덤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뭐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고구려의 초기 때의 고분 양식인데 비슷하죠. 그래서
백제의 유민이 고구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다라는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귀족층들이 뭘 사용하니까 왕족층들이 부여시를 사용하고 요 증거를 말해준다. 그 증거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백제의 최대의 영역이죠.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고구려 지방까지도 이제 올라갔고요.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 그 다음에 여기 랴오어강이 있잖아요. 여기 랴오어강의 서쪽 요서 지방. 그 다음에 규슈 여기. 그러니까 쭉 보니까 요렇게가 하나의 어떤 백제의 영토가 돼버리는 거죠. 이 그림을 딱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근초고 왕 때의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누가? 근초고 왕이 누구에게? 외왕에게 아사를 했다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백제가 중국하고 중국 남조하고 여러분들 중국의 남조 하면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남조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오랑캐들 무서워서 밑으로 내려왔던 동진이 있죠. 그 동진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 대표적인 백제와 관련된 중국 나라는 양나라예요. 양나라. 이 양나라와 이제 깊은 관련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양나라의 사신이 쓴 그 글에 의하면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돼 있다. 키가 크다. 옷도 잘 입는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 갈 때 백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던 중국하고는 동진 생각하고 양나라 이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